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해안 지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에는요, 하천 관련 지형들이 있었어요. 하천 중상류는 지형의 경사가 대체로 급하고 그 때문에 유속이 빨라서 침식 관련 지형이 발달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감익공유 하천과 그 옆에 있는 하안당구, 그리고 암석의 단단하고 약함에 따라서 침식 속도의 차이가 발생해서 만들어진 침식 분지. 그 다음 중상류 일대에서 흔치 않는 선상지라는 퇴적 지형이 있다는 거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천 중하류는 경사가 완만한 만큼 강의 유속은 느리지만 강은 되게 크잖아요. 이 중하류 일대에서 나타나는 지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먼저 자유공유하천과 그 주변에 있는 범람원, 그리고 바다 만나는 곳에 있는 섬 형태의 삼각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 배울 해안 지형은요, 여러 지형들 중에서 가장 시간에 따른 변화가 두드러진 지형 중에 하나예요. 해안가에서는 파도에 의한 침식과 퇴적으로 여러 지형들이 만들어지고 이 지형들은 다른 곳에 비해 꽤 빠르게 변하는 편입니다. 자, 이 지형에 대해서 배울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각각의 해안 지형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형성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배우기에 앞서 우리나라 세해안, 우리 삼면이 바다죠. 자, 세해안이 어떻게 다른가 이 특징을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서해안과 남해안은 둘이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해안선이 매우 복잡하고 섬도 많고 이렇거든요. 반면 동해안은 매우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서남해안과 동해안으로 나눠서 이야기할게요. 동해안은 단조로운 해안선이라 그러고 서남해안은 복잡한 해안선이라 그러는데 이 복잡한 해안선을 리아스식 해안 혹은 리아스 해안이라고 합니다. 유럽의 스페인의 북서부 해안의 이름이 리아스 해안이에요. 근데 그 리아스 해안이 되게 해안선이 복잡해요. 섬도 많고요. 그래서 그 해안과 닮은 이 서남해안과 같은 복잡한 해안을 세계적으로 리아스 해안 혹은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서해안과 동해안이 왜 이렇게 해안선의 형태가 다른가? 그 이유에 대해서 볼게요. 자, 서남해안은 섬, 만, 곳이 발달한 리아스 해안이고 동해안은 단조로운 해안입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된 이유는 첫째가 윤기량의 차이예요. 서남해안은 신생대 제3기 경동성 요곡운동이 있었을 때 윤기량이 적었어요. 반면 동해안은 윤기량이 많았죠. 윤기량이 많았다 하니까 용어가 좀 이상하네요. 윤기가 많이 되었어요. 윤기가 크게 되었죠. 자, 그 차이가 무엇에 영향을 주게 되었냐면 쌤이 해안선을 이야기할 때 해수면 변동을 이야기할 때 그 말을 했었죠. 해수면이 육지고 바다예요. 자, 해수면이 낮아지게 되면 바다 속 지형이 드러나면서 해안선은 아주 단순해지고 육지는 울퉁불퉁한데 해수면이 상승해서 올라오게 되면 육지에 의한 지형에 의해서 해안선이 그려지다 보니까 복잡한 육지만큼 해안선이 복잡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안선은 물에 잠긴 듯한 형상에서는 복잡한 해안선이 형성되고 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온 듯한 형상, 물이 이렇게 쭉 빠진 듯한 형상에서는 해안선이 단순하게 나와요. 자, 우리나라는 동해안은 많이, 서해안은 조금. 아무튼 아주 반가운 소리가 났었죠.
빨리 듣고 싶죠? 자, 자, 아무튼 동해안은 많이, 서해안은 조금. 아무튼 둘 다 융기하긴 했어요. 자, 그런데 신생대 제4기 기후변동 그리고 바로 이 후빙기에 와서 해수면이 상승해서 동해안이건 서해안이건 역시나 둘 다 물에 잠겼어요. 전 지구적으로 해수면이 100m 최후 빙기에 비해서 100m 이상 상승했으니까 동해안도 100m 이상 잠겼고 서해안도 100m 이상 잠겼죠. 둘 다 잠겼죠. 그런데 동해안은 많이 융기했어. 따라서 잠겨도 융기한 듯한 형상을 유지하고 있죠. 반면 서해안은 조금 융기했어요. 따라서 해수면이 상승해서 잠겼을 때 물에 잠긴 형상이 되어버렸어요. 즉, 해수면은 똑같이 상승했지만 융기량의 차이 때문에 동해안은 여전히 잠기지 않은 꼭 물로부터 떨어져 나온 듯한 형상의 해안선을 가지게 되고 서해안은 너무 쬐끔 융기했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했을 때 물에 완전 잠긴 듯한 형상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서해안은 해수면 상승 후에 물에 잠긴 형상의 해안이 되었다 해서 이 해안을 갖다가 침수, 물에 잠겼어, 물의 침입을 받았어, 침수해안이라 그러고요. 동해안은 물로부터 떨어져 나왔어 라고 해서 물과 이별했어, 그래서 이수해안이라고 불러요. 자, 융기량이 많았던 동해안은 물로부터 떨어져 나온 형상, 그래서 이수해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조롭죠. 알겠죠? 융기량의 차이가 해안선의 형태의 차이를 기본적으로 가져왔어요.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산맥의 방향이에요. 즉 서남해안은 산맥의 방향이 해안선과 직교한 데 비해서 동해안은 산맥의 방향이 해안선과 평행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빙하기 때 해수면이 다 낮았다 그랬죠? 제주도도 걸어갈 수 있었고 일본도 걸어갈 수 있었고 서해와 남해는 다 이렇게 그 물 위로 드러났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변의 해안 형태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우리나라의 태백산맥이 요렇게, 소백산맥이 요렇게, 그 외의 산지들도 뭐 대체로 이런 방향으로, 자, 이렇게 태백산맥 이렇게 발달돼 있고 소백산맥, 무슨 촬영산맥, 뭐 멸악산맥 등의 산맥들이 이렇게 발달돼 있어. 자, 그런데 해수면이 상승해서 바닷물이 쫙 치고 올라오니까 동해안은 산맥들이 병풍처럼, 산맥이라는 건 산 봉우리들의 연결이죠. 산맥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산은 봉우리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산을 넘어가려면 봉오리와 봉오리 사이, 여기가 그나마 만만하죠. 그렇지만 굉장히 높아요, 여기마저도. 그렇지만 뭐 내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는 게 목적이라면 봉오리로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산을 넘어 다른 지역에 가는 거 혹은 교류하는 거, 이게 목적이라면 이 산 줄기에서 제일 낮은 데로 갈 거 아니에요? 거기를 통과해서 넘어가야겠죠? 바로 이런 것을 우리는 고개 혹은 제령이라고 불러요. 고개 넘어간다. 뭐 대관령 있죠. 문경세제 이런 거, 이런 게 다 이 산 줄기에서는 그나마 교통로로 쓰일 만한 낮은 곳을 뜻하는 곳이에요. 자, 아무튼 그치만 여러분 생각에도 대관령 말만으로도 높잖아요. 산 혼자 볼록 솟아 있으면 이걸 지나가려면 그냥 돌아가면 되겠지만
산이 쭉 연결돼 있어서 어디 하나 만만하지 않다면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산맥이란 이렇게 산 봉우리들이 쭉 연결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 높다는 곳이에요. 장벽처럼. 자, 그런데 동해안은 이렇게 장벽처럼 높다란 산맥이 이렇게 뻗어 있고 해수면이 상승했을 때 이 산맥 자체가 장애물이 되어서 장벽이 되어서 바닷물이 더 이상 들어오는 걸 막았어요. 따라서 해안선이 단조로울 수 있었겠지. 즉 산맥과 해안선이 평행하니까 해안선이 단조로울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 서해안과 남해안은 바닷물이 쭉 들어왔을 때 이렇게 즉 해안선과 산맥이 서로 직교하고 있다 보니까 산맥과 산맥 사이 낮은 곳으로 바닷물이 깊게 들어올 수 있었겠죠. 이렇게 깊게. 그러다 보니까 해안선이 매우 복잡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서남해안은 섬이 많은 리아스 해안, 동해안은 섬이 별로 없는 단조로운 해안이에요. 이런 해안선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 큰 두 가지 이유는 첫째, 윤기량의 차이, 둘째, 산맥과 해안선이 어떠한 방향인지, 산맥과 해안선의 방향, 이 두 가지가 현재와 같은 해안선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 요인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런 해안선의 차이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어떤 사건은 바로 해수면의 상승이죠. 근데 해수면의 상승은 어디에게나 동일하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해안의 형태에 따라서 좀 더 깊게 들어오기도 하고 깊게 들어오지 못하기도 한 거지. 아시겠죠? 해안 지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해안의 지형을 변화시키는 힘에는 먼저 파랑이 있죠. 자, 파랑. 익숙하지 않은 용어죠? 우리가 흔히 파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통 파도는 바닷가에서 이렇게 부서지는 형태를 파도라 그러고요. 그리고 저 멀리에서 이렇게 너울 이렇게 오는 것은 너울이라고 해요. 이렇게 너울이든 파도든 이걸 통칭해서 파랑이라고 합니다. 바닷가의 그 물의 움직임을 파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연히 바람. 그리고 혹시 조류, 지난 시간에 쌤이 잠깐 말했었는데 조류는 밀물과 썰물, 달과 태양의 인력에 따라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흐르는 거, 이런 걸 조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혹시 연안류라고 들어봤나요? 연안이란 가까운 바닷가란 뜻으로 바닷가를 따라 흐르는 흐름을 연안류라고 해요. 자, 우리 혹시 바닷가에서 공놀이 할 때요. 공놀이 할 때 가지고 있던 공을 잠깐 내가 신경을 못 썼더니 저리 바다 좀 멀리까지 가버려가지고 가져오는데 되게 고생했던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보통 서해안에서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현재 썰물 때야. 그러면 파도는 계속 해안가로 치는 것 같지만 사실 물의 전체 흐름은 물이 지금 빠지는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미처 느끼지 못한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공이 썰물의 흐름을 따라서 바닷가에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조류의 흐름이 존재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동해안에서 흔히 경험하는 건데 내가 공을 가지고 있다가 잠깐 신경 안 쓰고 있었더니 공이 바닷가 옆으로 가가지고 딴 사람이 내 공 갖고 놀고 있는 거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바로 바닷가를 따라 흐르는 흐름인 연안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즉 여기에 바닷가가 있으면요, 파도가 이렇게 치잖아요. 파도가 이렇게 치게 되면 이 바닷물이 해안을 따라 이렇게 딱 거슬러 올라간 다음에 내려갈 때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가지 않고 약간 비스듬히 내려가게 돼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왔다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밀려왔던 파도가 해안과 만난 뒤에 비스듬히 내려가다 보면 해안을 따라 흐르는 흐름인 요 흐름 한 줄기를 만들어내게 되지. 이렇게 해안을 따라 흐르는 흐름을 만들어내게 되면 이런 것을 연안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모래는 우리가 봐서는 파도에 의해서 밀려왔다가 다시 밀려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래는 밀려왔다가 조금 옆으로
밀려왔다가 조금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안을 따라 이렇게 디굴디굴 구르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형태의 모래의 흐름을 만들어내게 돼요. 이건 물의 흐름 자체가 그런 형태의 흐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안을 따라 흐르는 흐름을 연안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해안선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해안선이 있다고 치세요. 자, 파도가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만들어져서 이번에 배운 말로 파랑이 만들어져서 해안을 따라 이렇게 옵니다. 자, 오는데 파도가 먼저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이 파도가 먼저 여기에 딱 닿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파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여기 닿아버린 이쪽 있죠. 멈춰버린 이쪽으로 이 파도가 이렇게 휘어져 들어가게 돼요. 파도의 힘이 이렇게 휘어져 들어가요. 파도가 쭉 오다가 야가 먼저 튀어나온 해안 때문에 파도가 딱 닿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던 파도들이 요리 이렇게 휘어져 들어가게 돼요. 신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돌출된 해안은 온몸으로 파도가 맞을 수밖에 없어. 돌출된 해안으로 모든 파도의 힘이 쏠려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툭 튀어나온 해안, 을의 절벽이잖아요. 그런 해안에 밑에 보면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지. 아주 무섭게 부서져요. 반면 이렇게 쑥 들어간 곳은 파도가 안 와. 그냥 잔잔한 물이 슉하니 들어와서 이런 데는 막 모래가 쌓여 있기도 하지. 자, 이렇게 파도는 그대로 직진해 오는 게 아니라 무언가 장애물이 있으면 그곳으로 파도의 힘이 쏠려서 모이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온 곳은 파도의 힘이 집중이 되는데요. 이 튀어나온 곳을 바로 곧이라 부르고 들어간 곳을 만이라고 부르게 돼요. 아무래도 파도의 힘이 집중이 되면 무언가를 부술 수 있는 힘도 커지겠죠. 운반할 수 있는 능력도 커지게 되고, 그래서 튀어나온 곳은 침식 지형이 형성이 되고 들어가 있는 만은 바로 잔잔하니까 뭔가가 퇴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곳에 침식 지형, 들어간 곳에 퇴적 지형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곧과 만에서 잘 나타나는 지형에 대해서는 48쪽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교과서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해안 침식 지형에 대해서 먼저 할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해안과 쑥 들어가 있는 해안이 있다. 자, 툭 튀어나와 있는 곳은 왜 튀어나와 있겠어요? 좀 진하게 그려볼까요? 당연히 그곳은 주변에 비해서 높았으니까, 어딘가는 주변에 비해 낮았으니까, 해수면이 상승했을 때 높았던 곳에는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했고 굉장히 낮은 곳은 바닷물이 쑥 들어왔겠죠. 그래서 을에 튀어나온 곳은 을해가 산 지역 혹은 적어도 굉장히 단단한 암석인 경우가 많고 해안이 이렇게 쑥 들어간 곳은 주변에 비해 낮은 지역, 그래서 바닷물이 쑥 깊게 들어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는 물이 흐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아무튼 아무리 단단한 지역이었다 하더라도 파도가 계속 공격하게 되면 결국 여기는 깨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침식 지형에 대해서 할 거니까 바로 이 곳 지역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곳을 자, 옆에서 본다고 쳤을 때 여기는 바다가 있어. 그리고 지금 육지가 있어요. 바다 속 지형이 있겠지. 자, 그런데 파도가 계속 때립니다. 낙숫물의 바위에 구멍도 뚫린다는데 당연히 파도의 침식을 계속 받다 보면 이렇게 단단하게 튀어나와 있는 이 곳도 결국은 깎이겠죠. 여기에 있던 흙은 진작에 파도에 쓸려 어딘가로 가버리고 속에 있는 돌멩이가 그대로 드러나 있을 거죠. 거기다 그 돌멩이도 차츰차츰 깨지고 있을 거야. 그래서 결국 파도가 치는 높이에서 암석은 막 깨집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여기에 있던 해안선이 침식에 의해서 이만큼 뒤로 후퇴하게 되고 파도 밑으로는 큰 침식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파도 밑에서는 이렇게 평평하게
그 전에 있던 암석이 깎여서 평평한 암석의 노출면을 놔두고 여기서 파도가 이제 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암석이 버티고 있지만 암석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강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산의 바닷가의 절벽 내에도 어딘가에는 약한 부분이 있을 거야. 그럼 그 약한 부분은 파도에서 조금 더 빨리 깨지겠지. 그러면 그 부분만 먼저 파도에서 이렇게 딱 깨져서 이렇게 크게 먼저 패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파도에 의한 침식으로 만들어진 이 지형에는요, 어떤 지형들이 있냐면 먼저 이 절벽, 파도에 의해서 깨져 만들어진 이 절벽을 바다가 침식시킨 절벽이야. 애자는 절벽 애자예요. 해식애라고 하고요. 또 여기에 만들어진 동굴이 있다면 그 동굴은 바다가 침식시킨 동굴이야. 그래서 해식동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옛날에는 산의 일부, 육지의 일부였겠지만 현재는 파도의 침식으로 노출돼 버린 평평하게 생긴 암석의 평평한 면 우리는 파도에 의해 침식된 대지야. 그래서 파식대라고 불러요. 다 식자 돌림이죠. 침식지형이란 뜻이에요. 침식이 활발한 곳지역에서 형성되는 지형들이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파도가 계속 이렇게 치다 보니까 쭉 약한 부분이 먼저 동굴이 되었고 약한 부분이 먼저 동굴이 되고 약한 부분이 먼저 동굴이 되다 보면 그 사이에 있는 단단한 부분은 끝까지 버틸 수도 있지. 그렇게 해서 결국 파도에 의해서 주변이 막 깎여가지고 해안가는 막 더 뒤로 후퇴하게 되었어. 그런데 이 위에 단단한 암석은 기어이 버틴 거야. 이래가지고 파식대 위에 돌멩이에 기다란 기둥처럼 생긴 애가 버티고 있다면 이런 기둥은 시스텍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기둥이 그냥 기둥 형태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돌멩이의 아치 형태로 남아있기도 해요. 그러면 시아치라고도 하지. 아무튼 이런 지형들이 파도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침식 지형들이에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자, 교과서를 보시면 49쪽에 가운데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 중에 파식대, 해식의 시아치, 시스텍, 해식 동굴 있죠? 이것들이 다 해안 침식 지형들이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48쪽의 가운데에는요, 해안 단구의 형성 과정이라는 자료 4번에 있는 그림이 있어요. 자, 그 그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 해안 단구. 지지난 시간에 감익공유 하천 옆에 하안 단구가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하안 단구는 강 옆에 계단 형태의 지형이란 뜻이라면 해안 단구는 바닷가의 계단 형태의 지형이란 뜻이에요. 형성 원인은 같아요. 바로 지반의 융기 때문이죠. 자, 해안 단구의 형성 원인은 지반, 즉 땅 있죠? 땅이 융기에서 만들어진 지형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봤듯이 이곳에 파도의 침식이 되게 활발한 그런 장소가 있어요. 아마 툭 튀어나온 곳이겠죠. 자, 파도에 의해서 계속 침식을 당하다 보면 결국 이 육지는 깎이고 파도 아래로 평평하게 된 침식면인 파식대가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는 해식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지형이 어느 날 융기를 하게 되면, 자,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는데, 바다에서 이렇게 깎였던 땅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융기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바다가 낮아지게 되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땅이 융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바다가 낮아지는 현상이 딱 발생을 하면서 과거에 파도에 의해 씻겼던 파식대가 현재의 파도 위에 놓이게 되는 거야. 아예 육지 지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래에서는 파도는 새로이 이곳에 해식애와 파식대를 만들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현재의 파도보다 더 위쪽에
내가 여기 서가지고 와, 절벽 아래 파도 무섭다 이러겠지. 그리고 내가 서 있는 땅은 꼬실꼬실하니 아예 땅이니까 여기다 집 지어도 되겠네 하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내가 서 있는 이 땅은 지금 집을 지어도 되겠어. 절벽 위에 있는 평평한 땅이잖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발밑을 봤더니 발밑에 둥근 자갈들이 보이는 거야. 조개 껍데기도 막 있고. 그래서 아무리 봐도 증거들을 보니까 여기가 과거에 바다였나? 라는 생각이 드는 퇴적물들이 보여요. 그러면 지질학자가 또 짠하니 나타나서 그래, 여기 바다였어. 그러는 거지. 그럼 내가 땅이 솟은 거예요? 바다가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 지질학자가 땅이 솟아서 상대적으로 바다가 낮아진 거지? 라고 말하겠죠. 아무튼 현재 내가 서 있는 이 계단 형태의 지형을 해안단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해안단구는 과거에 파식대였다. 그래서 구파식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은 해안 퇴적 지형에 대해서 할게요. 다시 해안가의 모양을 그리면요. 자,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바다예요. 저 멀리에서 파랑이 쭉 밀려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야는 섬인데요. 섬. 자, 섬이 먼저 튀어나와 있으니까 파도는 이 섬에 딱 부딪히게 되면 옆에 있는 파도들도 이곳에 집중이 되겠지. 따라서 섬 중에서 먼 바다, 즉 외해로 열려있는 곳은 파도의 침식을 되게 많이 받아서 막 깨질 거야. 그래서 막 돌멩이가 노출돼 있겠죠. 반면 여기에서 깨져 있는 물질은 상대적으로 잔잔한 섬 뒤쪽에 막 쌓이기도 할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파도들도 역시나 이쪽 섬에 집중되면서 이 섬도 외해 쪽은 파도의 침식으로 돌멩이가 노출되어 있을 것이고 이 섬 덕분에 이 섬 뒤는 파도가 잔잔해서 무언가가 쌓여 있을 거예요. 자, 이 섬에 의해서 이 뒤쪽은 파도가 상대로 좀 약해지겠죠. 그래서 서해안은 섬들이 많으니까 서해안의 섬 중에서 맨 바깥쪽 섬, 직선 기선의 기점이 될 것 같은 막 섬들 있잖아요. 홍도, 흑산도 이런 섬들 있잖아요. 맨 바깥쪽에 있는 섬들은 진짜 파도가 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 사진만 놓고 보면 이게 독도야?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완전 돌멩이 섬들이지. 왜? 파도를 온몸으로 막았으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섬들이 많은 만큼 파도가 중간에 다 이렇게 집중이 된 덕분에 섬 뒤쪽으로는 파도가 많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서해안과 남해안의 바닷가는 되게 잔잔하지. 앞에 있는 섬들이 다 막아줬으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아래 뒤쪽은 섬들이 상대로 좀 파도가 좀 더 약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뭐 넓은 바다만큼 또 새로 약간의 파도가 더 일기도 해요. 바람이 불게 되면. 자, 여기서 만들어진 파도도 그나마 튀어나온 이곳에 집중이 되겠지. 여기에 집중이 되면서 여기는 막 깨가지고 돌멩이를 드러나게 만들 거야. 선생님이 막 이렇게 꾸깃꾸깃 라면처럼 만든 거 있죠? 이런 거 원래 이 표시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혹은 그냥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이런 그림이 다 뭐냐면요. 암석이 노출된 거를 뜻해요. 뭐 절벽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암석이 노출된 암석해안이란 뜻이에요. 자, 이런 암석해안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왜? 튀어나와 있는 곳이니까. 곳이니까 파도의 침식이 활발하고 그러니까 암석해안이 노출돼 있지.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쑥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파도가 약하겠지. 그래서 이런 곳은 퇴적이 진행되게 되지. 여기는 진짜 파도 약하겠다. 완전 깊잖아. 그죠? 그러니까 파도는 거의 들어오지 못하고 밀물대에 대해서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물이 그냥 흐르듯이 들어오겠지. 이렇게. 흐르듯이 나가고.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곳은 물의 흐름에 따라 진흙류 같은 것이 밀려 들어왔다가 밀려 나가면서 넓게 펴져서 퇴적장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쌤은 딱 봐도 이런 데는
좀 들어가 있긴 하지만 파도가 센 곳이 되게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이 주변 해안도 파도가 완전 약하진 않겠어. 따라서 여기에는 파도가 그래도 바다가 약간 출렁출렁하고 있으니까 진흙류가 여기에 퇴적되기에는 바닷가가 너무 안정적이지 못해. 그래서 이런 데 퇴적돼 있는 것은 그나마 무게감이 있는 애들이 퇴적돼 있겠지? 바로 모래가 퇴적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해안에는요, 보통 모래 해안이 펼쳐져 있어요. 반면 이렇게 깊숙한 해안은 진흙류까지도 가만히 앉아있을 만큼 잔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은 진흙해안이 펼쳐져 있는데 우리는 이 진흙해안을 갯벌이라고 해요. 따라서 이런 곳은 갯벌해안이 펼쳐져 있지. 알겠죠? 자, 모래해안을 사빈해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런 곳에 사빈이 퇴적돼 있어요. 자, 그럼 퇴적지형 볼게요. 자, 퇴적지형에는 자, 모래가 퇴적된 거, 진흙이 퇴적된 거, 진흙마저도 퇴적된 곳 해가지고 모래가 퇴적된 곳이 사빈해안이고 진흙이 퇴적된 게 갯벌해안이에요. 파도가 조금 약한 곳, 여기는 파도가 진짜 약한 곳, 알겠죠? 자, 이 모래해안에서는요, 먼저 모래사장, 이걸 사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래 언덕, 사구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래가 길게 퇴적된 것을 기둥처럼 퇴적됐잖아 해서 기둥 주자를 써서 사주라고도 하지. 혹은 여기에서 앞에 있는 섬이 파도를 막아주게 되면 그 뒤에는 퇴적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육지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라면 이게 이어지긴 어렵겠지만 이렇게 육지와 되게 가까운 섬 같은 경우는요, 결국 이 섬이 파도를 막아준 덕분에 여기에 퇴적이 진행되어서 결국 육지와 섬이 연결돼 버려요. 연결되어서 이 섬은 모래로 육지와 이렇게 매이게 되지. 이렇게 섬을 묶게 된 이 사주를 우리는 그리고 이렇게 섬에 의해 묶인 섬을 멜개자라 그래요. 연계 들어봤죠? 그래서 섬의 메인 육지의 메인 섬을 육계도 이렇게 육지를 매게 만들어진 이 모래를 육계 사주라고 부르게 되지. 자, 그래서 모래 해안에는 바로 이런 지형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리고 뭐 갯벌 해안에는 갯벌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 퇴적 지형을 어떤 힘이 퇴적을 시켰는가에 대해서 볼게요. 자, 사빈, 모래사장인데요. 사빈은 파랑과 철썩철썩 치는 파랑과 해안을 따라 흐르는 연안유가 퇴적시켰어요. 사빈과 사주는 파랑과 연안유가 퇴적시켰지. 자, 퇴적시킨 힘이 무엇인가? 사빈과 사주는 파랑과 연안유가 퇴적을 시켰어요. 그럼 그 뒤에 있다는 모래 언덕, 즉 사구는 누가 퇴적을 시켰냐면요. 바로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가 바람에 날려서 뒤로 이렇게 모이게 되면 뒤에 이렇게 언덕 모양의 모래가 딱 만들어지는데 이게 사구거든요. 그래서 사구는 바로 바람이 퇴적시켰어요. 갯벌은 누가 퇴적시켰냐? 밀려왔다, 밀려나가는 이 물의 흐름이 퇴적시켰거든요. 강물처럼 흐르는 이런 것을 조류라고 하지. 이거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사빈과 사주는 파랑과 연안유가 이 해안가의 모래를 퇴적시켜서 만든 지형이에요. 사구는
사빈 뒤에 있는 모래 언덕인데요. 이건 사빈의 모래가 바람에 날려 퇴적된 거야. 즉 바람에 의해 퇴적된 지형이고 갯벌은 조류에 의해 퇴적된 지형이에요. 그리고 사빈 해안의 모래, 사구에 있는 모래, 갯벌에 있는 진흙 그것들 다 어디서 난 거야? 라고 물게 되면요. 당연히 바닷가에서 암석이 이렇게 깨져가지고 깨진 것들이 옆으로 이동해서 여기에 쌓인 거지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닷가에서 깎여가지고 운반되어 온 물질은요. 여기에 퇴적되어 있는 물질들의 20%도 못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서 온 거냐면 사실은 강에서 온 거야. 즉 높은 산 있잖아요. 높은 산을 깎아서 강이 이것을 운반해갖고 왔겠죠? 그런 다음에 중간에 범람원에서 퇴적시키고 삼각주에서도 퇴적을 시켰지만 그렇지 않고 바닷가까지 운반되어 온 것들이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이 다시 파도에 의해서 밀려가지고 바닷가에 퇴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빈에 있는 모래, 사구에 있는 모래, 사주에 있는 모래, 갯벌에 있는 진흙 얘네들의 80% 이상은 육상 공급 물질, 즉 하천에 의해 공급된 거예요. 자, 공급처는 주로 하천, 육지고요. 이걸 퇴적시킨 힘은 사빈과 사주는 파랑과 연안류, 사구는 바람, 갯벌은 조류예요. 기억할 수 있죠?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설명, 석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석호도 해안 퇴적 지형의 일종인데요. 자, 석호의 형성 과정 꽤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자, 석호는요, 바닷가에 있는 호수예요. 그리고 바닷물이 들어오는 호수이기도 하죠. 자, 바닷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호수에 있는 이 물은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쓸 수 없어요. 소금기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석호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해안선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했죠. 서해안과 남해안은 산맥이 이렇게 뻗어 있는 방향과 바닷물이 들어오는 방향이 서로 직교했기 때문에 산맥과 산맥 사이 골짜기로 바닷물이 깊게 들어와서 그야말로 굉장히 복잡한 해안선인 리아스식 해안을 만들었어요. 그랬죠. 반면 동해안은 산맥이 이렇게 장벽처럼 쫙 막고 있으니까 바닷물이 깊게 들어오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동해안 보세요. 여기에 산 봉우리들이 쭉 연속적으로 있고 여기에 해안선이 있어.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는 골짜기 계곡이 있겠지. 동해안에 계곡 있잖아요. 자, 그리고 당연히 계곡이 있는 부분은 주변에 계곡이 아닌 부분보다는 조금 더 낮겠죠. 낮으니까 물이 흘러 계곡인 거잖아. 따라서 서해안이나 남해안만큼은 아니지만 동해안도 나름 계곡도 있고 그랬단 말이야. 나름 육지가 나름 울퉁불퉁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동해안에서도요. 바닷물이 이렇게 계곡 있는 부분은 조금 더 깊게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해안선이 조금은 복잡해졌어요. 서해안과 남해안은 되게 많이 복잡해지는데 동해안은 조금은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중에 하나는 이렇게 섬으로 이렇게 똑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했지. 낮은 지형이 물에 잠기니까 해수면 상승했을 때 이렇게 동해안도 조금은 노란 선처럼요. 해안선이 조금은 복잡해졌어요. 서해안보다는 훨씬 적지만 조금은 복잡해졌다. 자, 그런데 서해안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만들어낸 거대한 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차가 매우 크다 그랬지. 밀물때 바닷물이 들어갔다가 썰물 때 쭉 나오는 이렇게 조류의 흐름이 되게 빨라요. 근데 비해서 동해는 아예 열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차가 되게 작아. 그리고 섬들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멀리서 오는 파랑의 힘이 되게 강하지. 자, 그래서 동해안은 파랑의 힘이 되게 강해요. 자, 파랑이 밀려옵니다. 밀려와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섬이라든지 혹은 튀어나와 있는 곳 지역에 집중이 되면서 이런 곳에 막 암석해안이 발달하겠죠?
그리고 이 산지 사이 경사 급한 산지로 흘러내리는 하천이 있을 거야. 이 하천은 경사가 아주 급하다 보니까 산에서 깎아 내려온 모래나 이런 것들을 중간에 퇴적시키지 않고 거의 바닥까지 그대로 운반을 해줘요. 그래서 서해안은 강은 크지만 하천은 크지만 상류에서 깎아 내려온 것을 중간에 유속이 느려지면서 범람원에도 퇴적시키기도 하고 강바닥에 퇴적시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바닷가까지 운반되는 건 가느다란 진흙류가 많지. 근데 동해안은 계곡 형태의 경사 급한 하천이 작지만 그대로 바다로 그냥 다이렉트로 내려오다 보니까 모래가 되게 많이 바닷가로 공급이 돼요. 그래서 동해안은 모래 공급량이 꽤 많습니다. 자, 이렇게 작지만 이 하천은 경사 급하게 흐르면서 바닷가로 많은 모래를 공급해줘. 그런데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파도가 치는 힘, 파랑해에서 딱 막히겠지. 그러면 이 모래들이 해안을 따라 이렇게 디굴디굴 구르다가 여기 물이 내려오는 이곳과 파도의 힘이 중간쯤 되는 이곳에 이렇게 쌓이기 시작해요. 어딘가에서 쓸려 내려온 곳이 연안류를 따라 이렇게 흐르다가 있죠. 파랑과 연안류의 흐름으로 바닷가에 파랑에 의해 밀어붙여지면서 연안류를 따라 해안을 따라 이렇게 계속 흐르지. 밀어붙여지고 흐르고 밀어붙여지면서 흐르는 이런 형태로다가 모래가 해안을 따라 계속 굴러다니게 돼요. 이렇게 되면 바로 이렇게 쑥 들어갔던 만해 입구에 모래들이 막 쌓이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쌓여요. 이렇게 쌓이지.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결국 만해 입구가 여기 앞에 쌓이는 모래에 의해서 막혀버리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배가 드나들 수 있는 만이었는데 앞에 모래가 막아버려서 결국은 얘가 호수로 바뀌어버렸죠? 이렇게 만들어진 호수가 석호예요. 동해안에 이 석호들이 곳곳에 좀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동해안은 해안선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석호가 만들어지니까 해안선이 어때요? 다시 진짜 단순해져 버렸지. 해수면 막 상승했을 때만 하더라도 서해안만큼은 아니지만 동해안도 조금은 복잡해졌었는데 그 뒤에 파랑과 연안류에 의해서 모래가 만해 입구에 쌓이면서 결국 만들을 다 호수로 만들어버렸고 그래서 다시 해안선은 진짜 다시 또 단조로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동해안은 이중으로 단조롭지. 태생적으로 윤기량이 크고 산맥과 해안선의 방향이 평행하고 이것 때문에 해안선은 단조로울 수밖에 없는 데다가 파랑과 연안류의 작용으로 있던 작은 만마저도 막혀 석호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렇게 더욱더 단조로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작은 섬들, 이 섬들은 모래가 이 둘 사이에 이렇게 쌓이면서 연결돼서 육계도가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이 석호를 볼게요. 석호. 만이었지만 만의 입구에 모래가 쌓이면서 호수가 돼버린 이곳 석호. 자, 석호가 쑥 들어간 만이었다는 건 을의 주변에 비해서 낮아서 강이 흐르는 곳이에요. 을의 석호로는 강이 흘러들어요. 강은 늘 물과 함께 흙과 모래를 운반하는 곳이기도 하지. 그럼 생각해봐요. 상류에서부터 물과 함께 흙과 모래를 가지고 왔어. 근데 이곳이 이제 호수가 돼버렸어. 그럼 정말 잔잔하겠죠. 정말 잔잔하니까 여기로 온 물은 이 호수 안에서 딱 멈추겠지. 움직임이 딱 멎으니까 아무리 가느다란 진흙도 가라앉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석호 안에 강이 운반한 토사가 자꾸만 쌓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호수가 있고 호수 바닥이 있는데 하천이 운반한 호수 수면이 있고 바닥이 있는데 하천이 운반한 토사가요. 이렇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자꾸만 호수 밑에 퇴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만약에 강물이 높아지면 어쩌겠어요? 호수의 물이 높아지게 되면 여기에 있는 모래 언덕, 이 사주예요. 사주를 딱 트고 물만 쪽쪽 바다로 빠지겠지. 물만 바다로 쪽쪽 빠지고 하천이 운반해온 토사는 자꾸만 호수 밑에 쌓이고 그러면서 호수는 점점
이제는 진흙이 자꾸만 쌓여가지고요. 이제 깊은 호수가 아니라 야트막한 막 늪지대처럼 변해가는 거야. 그래서 넓었던 호수도 호수 가에를 중심으로 해서 자꾸만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호수도 점점점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 석호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은 다 메워져 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 호수였던 곳을 관통해서 물줄기만 흘러서 바다로 그냥 딱 빠지고 말겠지. 그럼 호수는 이제 끝난 거야. 호수는 이제 그냥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석호라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하천 퇴적물로 메워지면서 작아지지. 하천에 운반된 것이 쌓인 땅을 우리는 충적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선상지, 범람원, 삼각주 이 세 가지가 하천 퇴적 지형인데요. 이 세 가지를 충적평야 삼형제라고도 부르죠. 자, 아무튼 충적평야 삼형제는 속하지 않지만 이 호수 밑도 결국은 하천이 운반한 토사로 인해서 자꾸만 쌓여서 호수가 이렇게 컸다가 작아진다 그랬죠. 그러면 호수 주변 지역도 결국 하천 퇴적 물질로 자꾸만 메워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석호는 하천 운반 물질로 인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작아진다. 그 말은 석호 주변 충적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넓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다 메워져서 강줄기 하나만 남기고 석호는 이제 없어진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석호예요. 자, 그럼 교과서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교과서 48쪽 아래 자료 6번에 석호의 형성 과정 있죠? 자, 맨 왼쪽 바닷물이 낮았던 빙하기 때는 그냥 이곳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었어요. 그런데 해수면 상승으로 바닷물이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계곡이었던 곳이 쑥 들어간 만이 된 거야. 그러고 나서 해수면이 그 뒤에 안정되자 지속적인 퇴적 작용으로 만의 입구에 사주가 성장을 하면서 결국 호수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 호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천 운반 물질로 점점 작아질 거예요. 왼쪽에는 우리나라의 실제 석호인 경포호 사진이 있어요. 자, 49쪽에 있는 자료 8번에 있는 해안 지형에도 석호라는 그림이 나와 있죠. 자, 석호는 이 해안 지형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지형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48쪽과 49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들 다시 한번 교과서를 읽어보면서 정리하도록 하세요. 자, 그쵸.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50쪽에 인간의 간섭을 받은 하천과 해안이라고 해서 3시간 동안 배웠던 하천과 해안 지형들이 인간의 간섭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혹은 인간이 어떻게 현재 이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